너 일주일 지났는데 계약은 적응됐어? 민영아 적응됐어? 네. 아 적응됐어? 빨리 하는데? 수업은 아직 안 나가지 근데 수업 나간 없잖아 그치? 나왔어요. 나왔어? 그럼 어디? 앞에 조금? 네. 여기 화학과 우리 생활? 그 뭐 암모니아 합성? 그때 앞에 안 했었으니까는 이 부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부분 나가요. 교재는 애들 오면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앞에부터 먼저 우리 나가고 있어. 그리고 다음 때는 그 신년과 뭘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도 했지만은 원래는 이제 그 제일 앞쪽에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암기 파트 비슷한 게 조금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갈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여기는 뭐 전혀 안 해도 어렵지. 아닌가? 전혀 안 해줬다는 말은 하나. 우리끼리 먼저 좀 나갈까? 좀 나가면은 제일 앞에는 지금 그러니까 화학 우리 생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역사적인 얘기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잖아. 사는 거라던가 먹는 거라던가 입는 것들이 조금 옛날 시대 때는 좀 투박하거나 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화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앞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랑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라고 해서 탄소랑 수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는 거라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역사 느낌인데 화학이 조금 껴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제일 위에 나와 있잖아. 지금 화학이 어떻게 식량, 의류, 주거, 건강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하나씩 보는 거니까는 그냥 천천히만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 지금 식량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식량 문제. 그럼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에서 이제 식에 해당하는 거고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 같은 천연비료에 원래는 의존을 했었었는데 이런 거에 의존을 했었었는데 그게 한계에 이른 거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해결 하는 게 화학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 얘들아 어서 방금 막 시작했어. 우리 맨 앞에 그 화학의 첫 번을 완했었잖아. 그 부분 먼저 하고서 할 거니까는 대충 온거 같으니까는 잠깐 설명하면은 오늘 그 완전 앞부분에서 화학의 첫 번을 부분 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나가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화학식량몰이랑 일단 부분 용액 부분도 한 3대7 개념이랑 문제풀이가 한 3대7 정도로 할 건데 책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할 거냐면은 기출필이랑 자이스토리로 할 건데 자이에서 당연히 모든 문제는 안 풀고 왜냐면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킬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의에서는 선별해서 풀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기출비리랑 자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개 다음 시간부터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당연히 문제도 풀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만약에 패드로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이 PDF로 줄 테니까는 뭐 아니면 뭐 풀어주면 또 풀고 싶다 그러면 뭐 말하면 선생님이 뽑아줄 테니까는 대신에 처음 풀 때는 사는 게 조금 좋고, 만약에 패드로 풀 거면은 뭐 말하면 선생님이 줄 테니까는 미리 말하고 우리 끝날 때 알겠지? 기출비리랑 차이, 기출비리랑 차이. 그 다음에 잠시만. 부명 있나? 부명이 없네. 그 부교재 쓰는 데가 있나? 어디지? 아, 저 지금 있어요. 뭐야? 학습지. 아, 학교? 응. 학교고. 아, 이거 기출이네, 기출이니까는 그거는 그냥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으니까는 어쨌든 기출비리랑 자의 책 필요하면은 선생님한테 말하라. 그 PDF로 필요하면은 오늘 끝날 때 꼭 말을 해주고, 다음 시간부터는 개념하고서 바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니까 꼭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알겠지? 문제 안 풀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오늘 거 나와볼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화학이 그 의식주랑 그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맨 처음에 심리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천연비료에 의존을 했었었는데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했냐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화학비료의 개발이라고 나오면서 화학비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질소랑 인이랑 칼륨 이 세 가지가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래. 이런 것도 조금 내신에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가끔 나오거든. 그래서 질소, 인, 칼륨 이 세 가지가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라는 것이 밝혀졌대. 그래서 질소를 포함한 그 중에 질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질소를 포함한 화학비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대. 그래서 하버라고 하는 과학자, 하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공기 중에 질소를 수소랑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하버 보슈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질소 기체랑 수소 기체랑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간단한 반응인 건데 당연히 개수 맞출 수도 있어야 되겠고, 개수 맞추는 거는 우리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개수도 그 자주 물어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환경 자체가 고온 고압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철 촉매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럼 우리 촉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잖아.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화학이 아무래도 처음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그 뭐 강의도 하겠지, 강의 영상도 찍어주겠지만은 그 개념을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패드로, 그 선생님 혼자 패드로 그 개념 설명하는 거를 이제 끝나면은 그 끝난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쯤에 그 링크를 올려줄 테니까, 공개 말고 비공개로 올려줄 테니까는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그 개념 부분만 보내줄 테니까. 알겠지? 이 뭐지? 칠판으로 설명하는 거 말고 선생님 패드로 혼자 찍은 거 알겠지? 보여줄 테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제조 공정 과정은 고온 고압이 필요한 거고 철 촉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촉매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라고 했었지. 정확하게 정촉매이고, 정촉매. 어쨌든 철이 촉매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질소 기체랑 수소 기체를 고온 고압에서 촉매와 함께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활성화한다. 그럼으로써 화학 비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 이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돼서 농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뭐 얘는 잘 안 나오는데 뭐 살충제, 제초제 사용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전부 다 화학 물질인 거잖아. 살충제, 제초제가. 그래서 농산물의 질이 향상됐다. 비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는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돼서
즉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정도로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미래 식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곤충을 이용한대. 왜냐면 곤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으면서 가축보다 키우기가 쉽고 메테인 기체 매출량이 적대.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 은성아? 알아? 메테인 알까? 응. 그렇지 CH4인 거잖아. 근데 지금 곤충을 이용하게 되면 메테인 배출량이 적다라고 하는 건 이게 좋다는 거잖아. 그렇지? 메테인 배출량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거죠. 온실기체. 온실기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테인 배출량을 줄이게 되는 게 환경오염을 막는 거니까는 곤충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메테인도 있지만 CO2 이런 것도 있잖아. CO2, 메테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온실기체라고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그 패드로 할 때는, 거기 영상 찍어놓을 때는 되게 다 간단하게 다 설명을 해놨거든. 그래서 뭐 그거 복습할 때라든가 그런 식으로 볼 때 활용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식물에서 얻은 면이라던가 마 이런 데에서 썼었는데, 얘가 흡수성이라던가 촉감 등은 괜찮았는데 질기지가 않아서 쉽게 닳고 대량 산생이 어려웠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해결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한 건데, 그래서 합성 섬유를 개발했다는 거지. 그래서 화석연료를 원료로 해서 질기면서 값이 싸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까지 쉬운 합성 섬유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우리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보통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얘네들을 다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니까 걔네들을 원료로 함으로써 합성 섬유를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종류가 쭉 나와 있는 거잖아.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터랑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수능 기준으로는 한 문제가 보통 나오고,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터랑 폴리아크릴. 밑에 그 괄호로 쳐져 있는 건 똑같은 말인데 보통은 그 위에 걸로 나오고 동그라미 친 걸로. 그다음 중요한 건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합성 섬유다 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나일론이 최초로 만들어진 합성 섬유다라고 하는 거. 캐러너스 이런 거는 모르겠어. 뭐 수능에는 당연히 나온 적이 없는데 뭐 내신 나중에 막바지 가서는 뭐 한번 읽어보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최초의 합성 섬유가 나일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매우 질기면서 유연하면 시축성이 좋다. 그러니까는 스타킹이라던가 밧줄 이런데 재료로 이용되는 거겠지? 나일론이다라고 하는 거. 옷에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 그런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널리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이제 강하고 탄성이랑 신축성이 있다. 나일론이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와이셔츠라든가 양복 이런 의료용 섬유로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폴리아크릴이라고 하는 거는 보온성이 있어. 보온성이 있어서 이제 니트라든가 양말 이런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 폴리에스터랑 폴리아크릴만 잘 안 헷갈리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최초의 합성 섬유가 나일론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은 뭐 여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의류 말고도 합성 염료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했었는데, 염료 같은 경우는 그 염색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모브라고 하는 게 최초의 합성 염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최초는 조금 중요한 거. 여기서 최초의 합성 염료가 모브다라고 하는 거. 이름이야 이름. 모브라고 하는 염료. 그래서 얘가 퍼킨이라고 하는 뭐 과학자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에 발견했대.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최초의 합성 염료가 모브다라고 하는 것만 암기를 해주면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한번 읽어보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최근에는 뭐 기능성 의복이 개발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밑에 1번에서 화석연료예요. 아까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했고, 그래서 가정에서 화석연료를 난방과 취사에 이용하면서 따뜻하게 지내는 거지. 그럼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었고,
화석 연료를 화학 반응시켜서 만든 플라스틱 소재.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화학 물질 그 원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을 한 거잖아. 얘네들을 사용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 당연한 거지. 얘가 지금 가볍고 지금 대부분 사용되는 거잖아. 플라스틱이. 얘가 이제 없으면 거의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건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원유에서 분리한 나프타. 나프타라고 하는 건 이제 휘발유인 건데 얘를 원료로서 합성한다라고 하는 거. 뒤에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원래 알던 거 가볍고 뭐 또 안 쓸고 다양한 색깔과 모양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짜 흙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무라던가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집을 지었으면은 건축 재료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건축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는 철이라던가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 유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 기호가 Fe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그 광산에서 기본적으로 철을 캐는 거란 말이야. 근데 순수한 철은 없어. 대신에 무슨 형태로 있냐면 이런 철광석, 그러니까 Fe2O3의 형태로 있는 거거든. 이런 철광석의 형태로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순수한 철을 얻는 거를 철의 재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순물이 끼어있는 광석의 형태에서 순수한 물질을 뽑아내는 거를 재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철광석을 이 코크스라고 하는 물질, 탄소 하나로 되어 있는 코크스라고 하는 물질과 함께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은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그걸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거고. 그 철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이다. 그 다음에 크로뮴이라고 하는 거를 섞게 되면 이제 합금 스테인리스가 되는 건데 우리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가 되는 건데 그때 사용되는 게 크로뮴을 섞는다라고 하는 거. 크로뮴은 CR이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데 쓰인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석회석이라고 하는 거는 탄산칼슘 얘기하는 거지. 탄산칼슘을 가열해서 생석회, 산화칼슘으로 만든 다음에 점토를 섞어 만든 재료를 시멘트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석회석, 생석회 이렇게 했을 때 걔 화학식이 뭔지 정도만 알면은 충분하고 앞쪽 부분에서는 항상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를 시멘트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뭐 콘크리트는 뭐 시멘트에다가 모래랑 자갈을 섞어서 만든 건축 재료래. 그 다음에 암축하는 힘은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은 약하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은 거겠지?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이 이용된다. 이 정도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수한 알루미늄은 이제 자연계에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광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보크사이트거든. 알루미늄 광석의 이름이 보크사이트인 건데 이 보크사이트를 이제 재련하게 되면은 알루미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녹인 다음에 전기분해해서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좋을 것 같아. 전기분해는 뭐 물의 전기분해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뭐 그런 방식으로 알루미늄을 재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좋을 것 같고 가볍고 단단해서 창틀이라던가 건물 외벽에 이용된다. 괜찮고 그 다음 유리 같은 경우에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왜냐면은 우리 지각에 포함된 그 통합과학 때 배워주면은 규산염광물 이런 것들 배우잖아. 거기에 많이 있는 것처럼 SiO2 같은 경우에 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이게 약간 뭐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SiO2가 그 통합과학을 배워가지고 SiO2가 원래 유리도 있지만은 석영도 똑같이 SiO2거든. 이거 똑같이. 그럼 뭐가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돼.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고체 중에서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거지만은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정렬이 안 된 형태? 정렬이 안 된 형태를 비결정성 고체라고 하고 석영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되어 있는 고체라서 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 화학식이 SiO2인 건 맞지만은 그 입체 구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정도로만 간단하게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화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화학식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고 아까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 섬유다. 그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건강 문제 해결은 간단하게 봐봤을 때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쉬워졌다고 되어 있는데 아스피린이랑 지금 페니실린 나와 있는데 아스피린 같은 게 최초면에도 좀 중요하고 아스피린이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중요하고 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건 그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이제 진통제인 거지. 그래서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걔로 만든 거를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이거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항생제라고 되어 있어.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세균 죽이는 거를 항생제라고 하는 거지. 최초의 항생제야, 항생제. 그래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푸른 곰팡이에서부터 발견한 건데, 근데 얘는 좀 기억을 해주죠. 페니실린, 그다음 플레밍, 푸른 곰팡이 좀 기억을 해주고, 지금 뭐 피읍으로 다 들어가니까는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생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원래 이제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세균을 배양하는 그 연구실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 세균을 잘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하나를 빼놓고 간 거야. 근데 우연하게도 밑에서 그 위에 그 비커가 열려 있었는데 푸른 곰팡이가 들어있었네. 그래서 가운데에만 푸른 곰팡이가 떨어진 거야. 그러고 다음날 와서 봤더니 가운데 쪽에만 세균이 사라진 거야. 그럼 이걸 보고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곰팡이가 있는데 곰팡이가 있는 주위에서는 세균이 안 자랐다. 그럼 푸른 곰팡이 안에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는 전혀 없지 않지. 약간 역사 느낌이라서 간단하게만 봐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화물인 건데,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를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탄소화물을 봐봤을 때는 되게 많지. 우리 몸에 뭐 탄단지도 있고, 우리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폴리에틸렌, 아스피린, 항생제, 그다음 뭐 화장품 비누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원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탄소화물이 섞여 있는 이제 혼합물인 건데,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거냐면 끓는 절차를 이용해서 분별 중요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다 그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분별줄 분류를 잠깐 설명만 하면은, 대충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랑 B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여기 원유도 뭐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섞여 있지. A랑 B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A랑 B 같은 경우 당연히 어떤 거는 끓는 점이 높고 어떤 건 끓는 점이 낮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A랑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뭐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물이라고 해볼까? 100도씨야. B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이 150도씨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끓였어. 끓이게 되면은 먼저 100도씨에 당연히 도달할 테니까 A 같은 경우는 기체가 되겠지? 그럼 기체가 되는 거니까 A랑 B랑 혼합물 상태였었는데 A는 기체가 돼서 날아갈 거야. 날아가다가 여기에는 이제 냉각수를 흘려주는 장치가 있어서 냉각수가 이렇게 돌거든? 바깥쪽을. 그럼 냉각수가 돌게 되면은 다시 차가워지는 거니까 끓는 점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기체가 액체로 다시 바뀌게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A 기체가 이쪽으로 쭉 갈 거야, 액체가 돼서. 그럼 여기에는 나중에는 A만 남게 되고 여기는 A가 없이 B만 남게 되는 걸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별 중류라고 하는 거고. 괜찮지?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석유가스라든가 아까 얘기했었지, 휘발유, 나프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원료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이 전부 다 탄소화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시로서 나오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거지. 지금 끓는 점이 뭐 300도씨 이상에서는 중유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보통 그 큰
화물선 이런데 그 연료로 사용되는 거고, 뭐 230도에서 250도 같은 경우에는 경유라고 해서 우리 경유차에서 보통 쓰이게 되는 거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120도인 거니까 자동차 연료,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까지는 석유가스가 이제 분별 중립 되는 거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용 연료라든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정도로만 알아주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전부 다 탄소화물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거고, 석유가스, 휘발유, 찌꺼기는 아스팔트로 쓴다 이렇게만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탄소화물이 다양한 까닭이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 있지만 14족인 거잖아. 그러니까 14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뭐 13족 같은 경우에는 결합선이 3개밖에 안 되는 거고, 15족 같은 경우에도 비고문전자쌍이 있는 거니까 그 결합이 3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4족 같은 경우에가 가장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거니까 탄소화물이 다양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공유결합하는 거지. 공유결합. 나오나 공유결합이 뭔데?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결합하는 그렇지. 비금속이랑 비금속인 거지. 그렇지.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공유결합인 거고, 금속 비금속 이온결합. 어쨌든 왜냐면 탄소가 이제 비금속이니까. 그래서 탄소 원자끼리는 이제 결합해서 다양한 길이와 구조의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결합하면은 사슬 모양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슬에 뭐 중간중간에 달려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이렇게도 부르고, 또 고리로도 형성할 수 있겠지?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원래 알고 있지만 이중결합이라든가 삼중결합도 당연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 탄소화물을 그 공부하는 학문이 따로 있거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화학이라고 해. 유기화학. 탄소만 공부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 탄소화물이라고 공부하는 게. 이 탄소화물만 공부하는 화학을 따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탄소를 워낙 많이 그려야 되다 보니까 탄소를 표시도 안 해.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그 꼭지점으로 표시하는 거지. 꼭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로페인이다 라고 하면은 탄소 3개짜리라서 그냥 이게 프로페인인 거예요. 그럼 이 꼭지점에 전부 다 탄소가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수소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탄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는 당연히 여기 달려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기화학에서 이게 짝대기만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고리 모양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고리 모양의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 탄소가 있다는 거. 뭐 유기화학에서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 참고 삼아서만 알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탄소화물이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탄소화물의 종류에서 탄소랑 수소로 되어 있는 거를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고, 앞에 잠깐 나왔었지만 메테인이 그 예시 중에 하나로 해당하는 거고,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는 규칙이 있는 거지? 아나? 배웠나? 처음 배웠어? 처음 듣나? 처음 듣는 것 같아. 이게 지금 탄소수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방법인 건데, 탄소수가 하나만 있으면 이제 메타라고 하고, 2개 있으면 에타, 3개 있으면 프로파, 4개 있으면 뷰타, 5개 있으면 펜타, 6개 있으면 헥사, 이렇게 앞에 접두어로 붙이는 거야. 다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접두어로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가 4개짜리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이야. 그러면은 뷰타가 붙은 거니까는 아까 그 왼쪽에서 보면은 뷰테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뷰타가 붙어 있으니까 뷰테인이라고 하는 거고, 뭐 3개 붙어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프로파가 붙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프로페인. 그러면 탄소 3개짜리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겠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1개 있으면 메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참고 7개 있으면은 이렇게 쓰고, 헵타 이렇게 해줘. 헵타. 그 다음에 8개 옥타. 그러니까 우리 옥텟 규칙이 8개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거든. 8개 옥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잠깐 봐봤을 때 우리 화학식의 종류 잠깐 봐봤을 때 화학식의 종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화학식, 분자식, 구조식, 시성식 이렇게 되어 있어. 화학식은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거고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CH4 이렇게 되는 거.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C2 뭐 이런 물질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고 구조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유결합 물질이게 되면은 결합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니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전부 다 구조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뒤에서 이제 작용기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작용기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화학식의 화합물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 여기 보면은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작용기라고 하는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용기라고 하는 게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OH기가 있으면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이 하이드록식이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시성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록식이가 있는 게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읽는 사람이 보기 쉽게 이 OH기를 밖으로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시성식 같은 경우에 C2H5하고 굳이 OH를 따로 쓴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얘는 알코올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을 나타내는 거를 밖으로 빼서 보여주는 거를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지. 성질을 바로 보여주는 거. 그 시성식 같은 경우에는 작용기를 바깥쪽으로 빼서 보여주더라고 하는 거. 알코올은 뒤에서 할 거니까는 지금은 괜찮고 작용기를 바깥쪽으로 빼서 화학식 쓰는 거를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식은 어떤 건지 알잖아? 그치?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 그 최소 공배수로 나타낸 거를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화학식이 어떤 건지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왼쪽에 넘어가서 1번부터 봐봤을 때 지금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유의 주성분으로 완전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는데 그럼 이제 우리 방학 때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까? 완전 연소 했으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나오면 괜찮을까? 괜찮을 거지. 완전 연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야? 그 뭐더라? 그 뭐지? 다 없어지는 거 뭐라 그러지? 아 한계 반응. 한계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하는 거를 완전히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를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다시 안 써도 괜찮지. 했었으니까. 그렇지?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탄소랑 수소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탄화수소가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개수만 잘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연소할 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연료를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메테인 한번 써볼게.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써보게 되면은 상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 맞춰주게 되면은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산소가 4개인 거니까 여기 2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도 1이 되겠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에서는 그 화학 반응식 자체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연소 반응을 연료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밑에도 약간 참고인 건데 이 탄화수소의 끓는 점도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건데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많을수록 분자의 위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대. 근데 이 이유가 이 화학원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거든. 근데 혹시나 뭐 학교에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야 돼요. 참고. 분자사의 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을 안 해가지고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분산력 뭐 반대로 발생인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봤을 때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그냥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에테인은 탄소 두 개. 선생님이 아까 그 유기화학에서는 그냥 이 꼭지점이 탄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에테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3개, 뷰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4개로 되어 있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각각의 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있거든. 인력. 이렇게 인력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표면적 자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탄소수가 많을수록 표면적이 넓은 거잖아.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 잡아당기는 인력 자체가 강한 거거든. 그래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또는 뭐 분자량이 는다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해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니까, 세게 잡아당기면 기체가 되기가 힘든 거니까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메테인이 LNG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는 거, 메테인이 LNG의 주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랑 프로페인이 LPG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LNG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화석연료에서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 그걸 LNG라고 하는 거고, 그 액화 석유가스를 LPG라고 하는 거라서 각각의 주성분이 메테인이랑 프로페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예시 하나 나와 있는 건데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랑 수소로 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탄소 화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구조는 뭐 정확하게 안 배웠지만은 정사면체 중심에 탄소 원자가 1개가 있고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4개가 결합해요. 안정한 구조다. 구조식 이렇게 되어 있지. 그다음 왼쪽 같은 경우 분자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천연가스에서 주로 얻으면 냄새와 색깔이 없다. 그럼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고 공기보다 가볍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서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용해도가 작다라고 하는 게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거야. 그다음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고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응식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상태 표시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LNG의 주성분이 메테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걔가 탄화수소였었고,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지만은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에 하이드록시가 하나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작용기라고 하는 거는 그 화합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했었어. 작용기라고 하는 게. 특성을 나타내는 그 부분을 작용기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드록시가 그럼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알코올이라고 한다는 거야.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으면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야. 하이드록시기는 OH기를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 거야. 이 OH기가 하이드록시기. 얘를 하이드록시기.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봐봐. 지금 탄소 하나 있는 거랑 탄소 2개 있는 거랑 탄소 3개 있는 알코올인 거잖아.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적도 배운 것처럼 1개 있으면은 메타, 2개 있으면 에타, 3개 있으면 프로파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알코올인데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메탄올이라고 하는 거고, 알코올인데 탄소 2개 있으니까 에탄올, 3개 있으면 프로파놀, 4개 있으면 뭐 뷰탄올 이렇게 되겠지? 5개 있으면 펜탄올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붙인 거를 이제 전부 다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 뒤쪽이 이제 올로 끝나게 되면은 전부 다 알코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록시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는 건데, 1개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이랑 에탄올,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연료 전지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고, 에탄올은 우리 잘 알잖아. 소독용 의약품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에탄올인 거지. 분자 모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구조식 한번 그려보면은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당연히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탄소 2개 있는 알코올인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을 하이드록시 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에탄올이다. 이렇게 구조식까지 그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이드록시가 2개 이상 있으면 이제 이름에 약간 규칙성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거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그려보면은 하이드록시가 탄소 2개 있는데 붙어 있으면 얘를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3개 있는데 한 번만 그리고 이제 뭐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거지. 성화는 알겠지만 글리세롤이면은 안 배웠구나. 안 배웠어. 아니 배웠다. 지방에 있는 거잖아. 지방에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조식 정도만 그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알코올에 있는 작용기 부분을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특유의 냄새가 있는 가연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 가연성이라고 하는 건 불에 잘 탄다는 거지. 가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불에 잘 타는 성질을 가연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알코올. 그다음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탄화수소인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화학식도 나와 있네. 저런 식으로 개수만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게 에탄올이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에테인에서 수소 원자 1개 대신에 하이드록시기가 1개 결합한 구조다. 그 구조식 이해가 안 나오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 탄소랑 수소가 있으면 원래 물에 잘 안 녹고, 이 하이드록시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거든. 하이드록시기가 있으면 물에 잘 녹는데, 반대로 탄소랑 수소만 되어 있으면 물에 잘 안 녹아.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이랑 물에 잘 녹는 부분이랑 섞여 있다는 거지. 그런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술에 사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과일이랑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맥주 이런 게 다 그 밀이라던가 이런 곡물 같은 것들을 발효시켜서 얻는 거니까 술에서. 그 다음에 현대는 에텐과 물을 반응시켜서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C6H12O6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 얘기하는 거죠. 포도당이 지금 에탄올이랑 CO2. 그러니까 우리 아직 마셔본 적이 없겠지만 그 맥주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거든, 탄산. 근데 탄산이 여기 CO2 얘기하는 거죠, CO2. 그렇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에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텐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아까는 에테인이라고 했었고, 에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C2H6. 근데 에텐이라고 하는 거는 C2H4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탄소 2개짜리 탄화수소 화합물을 에테인이라고 하는 거고, 에텐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가 4개밖에 없으니까 가운데 이중 결합이 있는 거야.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뭐 이름 같은 것들은 정확히 알 필요가 없지만은 혹시나 헷갈릴까봐 얘는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에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에텐과 물을 반응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탄올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에텐과 물을 반응시켜서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특유의 냄새가 나고 무색이다.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지만 잘 날아간다는 거지. 휘발성이 가능하면서 가연성까지 있으니까 불이 잘 붙는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지만 탄소랑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안 녹는 건데 하이드록시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거니까 물에도 잘 녹고 기름과도 잘 섞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성 부분이랑 지용수 부분이 같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 소독제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살균 소독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밑에 이용해서 술의 성분이라던가 알코올 이런 약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 에탄올의 특징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카복실산인 건데 아까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작용기가 뭐라고 했었냐면 하이드록식이라고 했어.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거는 OH라고 했었고 근데 작용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작용이 어떻게 쓰냐면 COOH 이렇게 쓰고 카복실기라고 했고 카복실기 근데 OH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지만은 그냥 산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수소가 붙어있는 이런 모양인 거잖아. 여기 어떻게 붙어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근데 카복실기 같은 경우에는 COOH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탄소가 하나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하나 붙어있고 그 탄소에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를 카복실기라고 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는 카복실기인 거지 하이드록시기가 아니거든. 얘가 지금 OH기가 있다라고 해서 얘는 하이드록시기가 아니라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카복실기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보고서 아 얘는 알코올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원자에 카복실기가 결합되어 있는 이 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붙어 있는 거를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약한 산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은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거. 여기는 너무 단골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봐보면은 아세트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이 부분을 카복실기라고 하는 거지? 그 총 탄소 2개짜리인 거를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지금 물에 녹게 되면은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서 약간 산성을 띈다라고 했었는데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나가게 되는 거냐면 여기 그 카복실기에 붙어있는 이 수소가 나가게 되는 거죠. 수소가 이 탄소에 직접 붙은 수소가 나가는 게 아니라 카복실기에 붙어있는 수소가 나가게 되는 카복실기에 붙어있는 거. 그럼 카복실기에 붙어있는 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H+가 나오는 거를 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산성. 아 그래서 카복실기가 있게 되면은 산성을 띠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방출되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꼭 카복실기에 붙어있는 그 수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은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극성 냄새가 나면서 무색이다.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띄어서 신맛 난다라고 하는 거. 산성을 띄면 신맛이 나는 거잖아. 밑에 그 반응식으로도 나와 있고 원래 액체 상태인 건데 지금 이온화됐으니까 에이큐어스로 바뀐 거지. 그 밑에 뒤에 상태가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17도씨보다 낮은 온도 17도씨가 그 아세트산의 녹는 점이라고 되어 있네. 녹는 점인 거니까 그 밑에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그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를 빙초산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빙초산도 가끔 나오고 빙초산 하면은 아 그냥 아세트산이겠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 빙초산.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식초의 성분 신맛을 갖고 산성인 거니까 음료라든가 장기 보관용 재료에 사용된다. 식초에 아세트산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4단원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서 어쨌든 아세트산이 식초의 성분 음료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만 기억을 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참고적인 거 봐봤을 때 폼알데하이드랑 지금 아세톤 나오게 되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작용기가 있기는 한데 딱히 언급은 안 해. 그러니까 얘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설명만 할게.
이렇게 탄소랑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케톤기라고 하거든요. 케톤기. 구조가 이렇게 탄소랑 산소랑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케톤기라고 하는 거고, 지금 폼알데하이드랑 아세톤 둘 다 지금 케톤기가 있는 거지? 아니다. 정확하게는 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설명하셔야죠. 어쨌든 지금 아세톤 먹었을 때 뒤에 톤으로 끝나잖아. 얘가 지금 케톤기가 있어서 톤으로 끝나는 거. 케톤기. 어쨌든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는 구조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그릴게.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그 세집중흑은 그 원인 물질인 거거든. 왜냐면 그 가구용 접착제 원료인 거라서. 가구용 접착제 원료가. 요 정도만? 폼알데하이드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실제로 그 요새 학교에서는 잘 실험을 안 하는데 대학교 가면 실험을 많이 하잖아. 선생님은 그 관련이니까는 이 폼알데하이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실에 가보면은 약간 싱크대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야. 한 10개가. 근데 거기에 그 조교님이 박스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폼알데하이드 실험을 한다고 해놓고서. 근데 갑자기 누가 열었는데 거기 안에 한 얼마나 했지? 한 이거보다 한 3배 큰 두꺼비가 막 들어있는 거야. 한 10마리 정도가. 그래서 그걸 통 안에 하나씩 넣고서 거기에 폼알데하이드를 적신 솜을 넣으면 걔가 기절을 하거든. 이제 그 다음에 막 해부를 하는 거지. 괜찮겠어 나오나? 아 괜찮아? 선생님 잘 못하겠던데? 선생님 잘 못해가지고 막 뒤에 서있고 막 그랬었거든. 어쨌든 그럼 마취제에서도 사실 사용되는 게 폼알데하이드인 건데 우리가 아는 거는 세집중흑원에서 쓰인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아세톤은 잘 알잖아? 그 매니큐어 지우는 거니까. 그래서 구조식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어 있고 특유의 냄새가 나고 아세톤 냄새가 있지? 그 무색이고 여러 탄수화물을 잘 녹인다. 그래서 매니큐어 제거제에 보통 쓰인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 됐으니까는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책이 없으니까는 문제를 선생님 프린트 해줄 테니까 선생님 한 걸로